그 왜 원래 내신 책 있잖아요. 최악의 총리, 최고의 총리. 그 책에서 최악의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 뭐 이렇게 그 컨셉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제를 최고의 정치, 최악의 정치 이렇게 잡았는데 이쪽에 이제 옛날 책이 좀 그래도 히트쳤기 때문에 패러디 해본 건데 최악의 정치라는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거보다 최악일 수는 없죠. 이거보다 최악이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뭐. 근데 맨날 드러나는 게 오전에 최악이었던 게 오후엔 더 최악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닥이 없다? 네, 바닥이 없습니다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실패를 네.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게 제2대 사건이라고 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1대 사건. 조선 역사 2000년의 제1대 네. 사건. 이 스토리는 앞으로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 계속 연속극 드라마, 또 영화, 또 소설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2007년에 그러니까 MB 캠프 가시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제 정치인으로서 같은 당내 동료 의원으로서 사이가 나쁘지 않으셨고 또 2004년인가 그 박근혜 비대위 때는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 내세워야 된다 이런 의견도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당시에. 그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07년에 어쨌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아마 우리 정치 선거 역사상 가장 심한 네거티브가 네. 있었어요. 박근혜 후보 측으로부터.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후보 쪽은 아무래도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할 수도 없었지만은 방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나 뭐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굳은 일이잖아요. 상대방의 뭐 약점이나 허점 이런 거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또 그 일을 맡아서 했고 또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벌어진 일과 그 과정에서 이제 내 보좌관이 구속되는 일도 생겼고. 네.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사실 박근혜 후보한테 편지도 보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선거 중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 측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비방으로 이제 고소한 건을 다 취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좀 취하해달라라고 네. 간곡히 부탁했는데 전혀 뭐 그래서 결국 구속돼서 형도 살고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박근혜 후보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인데 또 박근혜 후보는 돌이켜보면 나를 굉장히 좀 어렵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이나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네. 하다못해 경조사가 있으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 이유는 네. 내가 본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거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위 후보였으니까 앞서 나간 후보였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도 약했지만 그때 당시에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후보를 이렇게 엮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자료들을 확보하기도 힘들었고 또 진술인들을 또 설득하기도 힘들었고 진술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 내용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 최태민 일가, 최순실까지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불순하고 못된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이제 이용당하고 있고 거의 이제 지금까지 치면 40년 동안 이용당해 온 거죠. 근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그분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뭐 신적으로. 최태민에 대해서 비난만 하면 항상 반응이 뭐라고 나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반응이 항상 나오거든요. 네. 후보 입에서. 네,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우리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못됐고 불순한 사람들인데 거기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당연히 되잖아요.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됐던 조순재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최태민의 의붓 아들 아들 조순재, 조순재 씨. 씨가 정윤회의 전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최태민 살아있을 때 최태민과 박근혜 사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조순재고 최태민 사후에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에 일을 했던 사람이 정윤회죠. 그러니까 정윤회는 제2의 조순재라고 볼 수가 있고 조순재는 전신, 정윤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순재 씨가 이제 나와서 새누리당 강재석 대표 앞으로 진전서를 냈죠. 탄원서를.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언론에 거의 싣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건 나도 참 지금도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MB 캠프 장광근 대변인이 논평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이 우려된다. 그리고는 과거 완료가 아니다. 앞으로 현대진의 미래진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태민 사후에도 그들의 일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나요? 그러면?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후보 청문회 할 때 이제 우리 측 질문자가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 질문을 했어요. 조순재 씨를 아십니까? 했더니 박근혜 후보가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저도 그때 TV를 보고 있다가 거의 기절할 뻔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 후에 정윤회 씨를 아십니까? 그랬는데 모릅니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조사했던 거, 진술 들었던 내용들이 다 사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 왜 이렇게 부정을 하겠어요. 당당하면 그걸 긍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믿어왔는데 그렇게 그냥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조순재 본인도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먹었던 거예요. 네, 충격을 먹고 결국 이제 사실 저희 캠프로 찾아온 거죠.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네.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되면 큰일 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안 되는 뭐 이런 이유들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검증하시면서 박근혜는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셨나요? 누가 봐도 좀 천하고 못되고 불순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 철석같이 믿고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으면서 이용당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면은 그거는 죄송한 말이지만은 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국의 지도자가 더군다나 우리같이 큰 나라의 지도자가 철이 없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이 우리가 든다 이런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사리 구분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살이에.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너무나 구분을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사람 구분을 못하고 균형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세상 일을 판단하면은 그게 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문체부 무슨 승마 때문에 공무원들 사건 보면은 나쁜 사람들 뭐 하여간 한쪽 말만 듣고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은 나쁜 사람들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지금 드러난 거 말고도 그 당시에 느끼셨던 어떤 한 사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건 정말 안 그러니까 인상적인 사례? 예, 굉장히 이제 일단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폐쇄적이고 권위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든지 신비에 쌓여 있어요. 아니 대통령 후보라면은 모든 게 낱낱이 다 공개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너무나 모든 게 다 꽁꽁 묶여져 있고 베일에 쌓여 있고 일국의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국민들이 다 알고 검증이 돼야 되는데 집도 나중에는 공개됐지만 그 집을 들어가려면은 뭐 CCTV가 너무나 많고 최순실 일가의 건물들에 접근해 보면은 알겠지만 CCTV 투성이에요. 뭐가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는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게 많은지요. 그러니까 그런 폐쇄성이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너무나 이상한 거고 정상적인 게 아닌 거고 또 권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만큼도 반대를 허용하지 않고 요만큼도 싫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뭐냐면 권력을 잡으면 절대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냥 생긴 말은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절대 권력이 절대 망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부녀 그 관계를 어디까지 정도 알고 있었나요? 2007년에 그때. 지금 인터넷 보면 종합판이 나와 있더라고요. 별 얘기들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사실 모르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다 사실이라고 믿어요. 뭐 이상한 이제 추측들을 하는데 이상한 추측도 다 사실이었어요. 조순재 씨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 오늘도 어느 방송국에 갔다 왔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제 입을 열게 만들려고 그러던데 방송에서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종교, 사교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좀 이상한 관계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종의 그 경제 공동체, 이 박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이들에게 너무 의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최태민 씨 얘기라면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더라고요. 그 여러 사람의 진술이나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좀 일상적으로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폐쇄된 공간에서 자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굉장히 약하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만이 세상이었고 그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세상. 그러면 그걸 사교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재산 문제만 해도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걸 의지해요. 하다못해 속옷 하나도 본인이 사본 적이 없지 않아요? 뭐 목욕탕을 언제 한번 가봤겠어요? 버스를 한번 타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지하는데 그러면 그 재산이라는 것이 이제 출처가 나와야 되잖아요. 구국봉사단 시절부터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모았다 하는데 이제 조순재의 진술에 의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푼돈이었고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긴 직후에. 그것이 지금 최태민 후손들의 재산의 이제 기본 재산이 됐던 거죠. 그 뭉칫돈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재산은 빵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랬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이 과연 어디 갔을까요? 조순재가 말하는 뭉칫돈이 결국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그게 추론이 사실이라면 이제 명의신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차명으로.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내가 유유진 씨한테 내 재산을 다 맡기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의리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갑을 관계가 거꾸로 형성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추측을 하자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떤 사교적인 어떤 믿음 또 그런 재산으로 엮여져 있는 어떤 갑을 관계 뭐 이런 게 다 얽혀져 가지고 거기에서 꽁꽁 묶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에. 그게 지금 적나라하게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조순재 녹취록에 보면 최순실 씨, 정윤회 씨와 이 박 후보 관계가 당시 박 후보 관계가 자세히 나와 있나요? 결국 최태민의 자식들이 많잖아요. 이제 배다른 자식들이지만은 근데 결국 그 후계자를 이제 최순실로 지명을 한 거죠. 아마 거기서 조순재 씨가 이제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일은 다 했는데 최순실로 가는 와중에 자기가 일은 다 했는데 자기는 굉장히 총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 후계권이 이제 최순실 씨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최태민 씨가 돌아가신 게 90 몇 년이죠. 4년. 94년 이후부터는 이제 최태민이 했던 역할을 최순실이 하는 거죠. 정윤회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가 돼 있나요? 그러면 어쨌든 정윤회 씨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 하는데 조순재가 했던 역할을 그래도 이 두 사람을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지나온 일을 평가해 보면 굉장히 기본은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해도 황당하게 버리지 않고 최소한도 지킬 건 지켜가면서 또 가릴 건 가려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 정윤회 씨하고 이제 이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윤회 씨가 이제
이 관계 그 관련된 박 대통령 관련된 일에서 손을 끊고 난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이제 별의별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수준에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을 해봐요. 정윤회 씨가 계속 이혼하지 않고 일을 했더라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효 의원은 그 대표 시절에 대변인으로서 신임받으면서 일했고, 유승민, 이혜훈, 최경환 의원 다 열심히 MB 캠프를 공격도 하고 이런 활동을 활발히 했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런 허수아비라고 하는 걸, 그리고 결정을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도왔다면 그것도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 저한테도 책임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분을 대통령으로 또 뽑았으니까. 근데 이제 경중이 네. 이제 있겠지만은 결국은 어디서 이제 그 갈라서게 되냐면 네. 아니 되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갈라서기 시작해요. 모든 게 지당하옵니다 해야지 되지 아니 되옵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웃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도 뭔가 충원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되옵니다 하시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그 좀 주변에 계셨잖아요. 아니되옵니다를 얘기하시다가.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실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거나 불리할 때는 아니되옵니다를 들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확실하게 이제 자기 자리를 잡고 나서는 다시 안 듣죠.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불리할 때도 이제 거의 안 듣는 편이죠. 정두원 의원께서는 이제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아나요? 또는 알고 있었나요? 어떤가요?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진 생각의 기본은 시종일관 같아요. 뭐냐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취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랄까 대립각 선상에서 굉장히 큰 이제 좀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건드리기도 힘들었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본인이 재임 기간 내내 소위 말해서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본인 주변이 다 국정농단을 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나무랄 수가 없는 처지였던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일을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2012년, 2016년 그 총선 공천 때 역시 그때도 최순실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미로 짐작하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 나온 거 보면은 뭐 장차관 인사까지도 다 자료가 넘어갔는데 특히 공천 자료는 뭐 100% 넘어갔다고 봐도 뭐 틀림이 없겠죠. 검찰 이제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지금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저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과정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국은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볼 때는 10대 맞고 끝날 거를 100대 맞을 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민심은 뚝을 넘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제 속된 말로 개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기회가 다시 또 나한테 유리한 기회가 형성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미 뭐 그거는 선을 넘어선 것이고, 더군다나 오늘 검찰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범죄자가 피의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최선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본인이 할 도리죠.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 주 내로. 근데 그거는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거의 식물 대통령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책임 총리 추천 문제, 네. 또 개헌 문제, 탄핵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정치 일정들을 합의해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대권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안철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다음 초점은 그분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정치 일정을 만들어내는데. 만약 진짜 탄핵으로 가는 게 되면 결국 탄핵이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탄핵은 네. 국회 3분의 2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3분의 2 표결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3분의 2가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결국 그 키는 또 새누리당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야당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섣불리 거기 이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쪼개지든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정현 대표가 그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몇몇이 일단 선도 탈당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탈당을 유도해서 결국 3분의 2 선을 확보를 해서 탄핵 절차를 가겠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힘을 모아서는 아니에요. 그 힘을 꼭 모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뭘 움직임이 자꾸 이게 정치도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창조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만 비즈니스처럼 해가지고 무슨 정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선도 탈당을 해서 추가 탈당을 유도해내고 그러면서 일을 만들어내야죠.